발사 준비 완료됐습니다. 장군님, 발사 준비 됐습니다. 미사일 발사 준비! 북한은 지난 15일에 이어 오늘 또다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자행했고 Make no mistake, any attack on America or allies by our allies, but also any use of nuclear weapons will be met with an overwhelming 네, 오늘 그 한미 양국이 잇따른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외교 국방 고위급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미국 핵 잠수함을 항상 상시 배치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걸 오늘 좀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말 그대로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 상당히 실효성이 있죠. 핵 잠수함입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핵 추진 잠수함이네요. 예, 이제 사실은 그건 뭐 핵 추진이다 디젤이다 이건 중요한 게 예, 아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네네. 어떤 무기를 싣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네, 그게 중요하죠. 지금도 미국 잠수함들이 동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나 이제 북한과 중국에게 더 명확한 메시지를 주겠다는 거죠. 이제 이게 한국을 방해하겠다는 어떤 동맹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도 되고 네. 핵 우산 약속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의미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그동안 뭐 한국에서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 정부에서도 미국의 그 무력 사용 의지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달라. 네. 뭐 그동안 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뭐 전략 폭격기가 날아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가고 이거 가지고 양이 안 찬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그걸 수용해서 이번에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미국이 왜 이렇게 자세가 바뀌어졌습니까? 그동안은 맨날 한 번 돌고 가고 그러다가. 뭐 자세가 바뀌었다기보다도 네. 그 상황이 자꾸 악화되고 또 한국 국민의 요구가 빗발치니까 네. 미국도 동맹의 틀 안에서 네.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의 자세가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예. 제대로 좀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이제 상시 핵 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전략 폭격기 계속 이제 한국에 돌겠다는 거네요. 합의가 이제 되면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합의 중이죠. 합의 중이죠. 네. 협의 중이고 지금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확장 억제위원회라는 건 지금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양쪽 국방부 실무자들, 국방부 사이에서는 협의가 있는데 네. 이번에 외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한꺼번에 가서 2+2로 해서 지금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이 기구는 국방부와 외교부가 다 개입되는 거죠. 좀 더 폭넓은 기구가 되는 거죠. 좀 더 의지를 보여주겠다. 어떤 합의가 나오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미국이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잠수함들이 동해에 상시 배치되는 거. 이걸 사실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그럼 전술핵이 한반도에 있는 거와 같은 효과죠.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시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해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되겠네요, 중국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의 전술핵이 우리 한국의 영토 지상에 배치가 되는 문제가 제기가 되면 네. 중국이 아마 대단히 발끈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저는 뭐 그렇더라도 그 문제도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그런 얘기 듣기 싫으면 중국이 북한 핵을 말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핵잠수함이라는 단어랑 핵추진 잠수함이란 거랑 다른 거잖아요. 같은 겁니까? 사실상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우리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용어를 쓰는 게 그렇죠. 좋고요. 네. 괜히 핵추진 잠수함은 항상 핵을 실은 걸로 오해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랑 미국 원자력 잠수함이 오는 거랑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이거 엊그저께 신원식 장군인가 오셨는데 이거 정말 경제적으로 효과가 없다. 디젤이 어떻게 보면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디젤 잠수함하고 원자력 잠수함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원자력 잠수함은 오히려 소음이 더 많고요. 그렇죠. 잠수함은 정숙성이 중요한데 오히려 단점도 소음이 있다 많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장점이 뭐냐면 한번 연료를 채우면 그 잠수함 수명이 끝날 때까지 연료 공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30년 동안 그냥 다니는 거고요. 작전 반경이 사실상 무제한이거든요. 네. 그리고 덩치를 키워서 거기에다가 각종 전략 무기들을 탑재하면 이거는
북한만 상대해서 만들자는 잠수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막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중국이나 일본이 뭐 독도 그렇습니다. 분쟁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도 계속 이렇게 어선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괴롭히면 우리가 화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디젤 잠수함은 우리가 이미 기술을 상당히 확보해서 잘 만들고 있는데 굳이 돈을 많이 쓰고 장구한 세월이 필요한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짧게 보면 그 얘기가 맞는데요. 20년 후를 내다본다면 원자력 잠수함 해야 되고 지금 시작해도 20년이 돼야지만 제대로 된 원자력 잠수함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적 효과는 좀 없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신일 장군도 그렇게 얘기하셔서 같은 의견이에요. 기술적으로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도 같은 나라가요. 사실은 강대국 아닙니까, 인도가. 강대국. 근데 90년 되기 전에 80년대에 소련 원자력 잠수함을 빌려서 운용했어요. 자기들이 이제 만들기 전에 해보려고. 그리고 90년 초부터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게 물 위에 진수가 된 것이 2013년이거든요. 20년이 걸린 겁니다. 원장님은요? 뭐 오늘 뭐 질문 내용이 뭐 없는데, 자 북핵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도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생각하는 지금 북핵에 지금 거의 막 만들었다고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소신을 좀 밝혀주세요. 큰 그림에서 보면요, 두 단계를 생각하고 있어야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핵무기 갖는 걸 포기하고 NPT를 준수하고 또 미국이 우리 핵무장하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맹의 틀 안에서 지금처럼 가는 이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만큼 핵 문제가 더 악화됐다 그러면 다음 단계 계획도 가지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도 핵 능력을 갖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는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대응력을 갖는 게 중요하지만 동맹의 중요성이 엄청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 우리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동맹에서 우리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북한 핵 문제가 나빠지면서 오히려 동맹이 더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핵을 안 가진 나라는 핵을 가진 나라하고 다투면요,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맞아 죽거나 굴복하거나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맹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오히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간다. 이게 뭐 우리 정부가 다음 단계 핵 능력 보유를 지금 추진하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는 담고 있어야 된다. 머릿속에. 담고 있고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한다. 지금은 1단계다. 지금 1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일단. 지금 오늘 이 전술 뭐 여러 가지 거 배치하고 열심히 상시 배치하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1단계 하나의 지금 물론입니다. 순서로 보면 된다. 그렇습니다. 절차로 보면 된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송민순 우리 외교부 장관, 우리라는 표현이 또 오해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제가 당시 또 청와대 출입 기자여가지고 송민수 외교부 장관의 그 어떻게 보면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지금 그 발언 내용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죠. 북한에 뭐 이렇게 해서 통보했다 아니면 의견을 물었다. 제가 볼 때 하여튼 단어 가지고도 자꾸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어찌 됐든 북한에 사전에 물어본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나중에 통보해 준다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 그러나 그 중에서 사전에 물어본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한 일이지만 사실이라면인데 우리 국정원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안보관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기용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이런 참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듭니다. 난 통보한 것도요 18일 날 통보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를 제재하는 건데, 예를 들어 원장님을 제재하는 건데, 내가 거기에 찬성하는데, 어쩌면 나 때문에 유엔에서 이거 지금 투표하고 있는 건데, 나 때문에. 아니, 원장님한테 가서 나 이게 X했다? 동그라미 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거 내가 통보했다라는 것도 잘 생각하면 이거 투표 결과는 어떤 비밀 투표에 붙여야 되는데, 나 기권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건 말이죠.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고는 피의자한테 내가 당신 고소해도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별개로 취급을 해야 되고요. 더 가슴 아픈 일은 말이죠. 우리 정부가 그렇게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호구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핵무기 만들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대한민국은 항상 우리한테 세계 나오지 못한다. 네. 이 북한이 그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사사건건 대한민국에 개입을 해서 우리 여론을 휘젓고 하는 이런 동기를 굉장히 강하게 심어줬어요. 네. 이게 통한다. 한국에는 통한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고 분노를 느껴요. 대한민국이 호구가 되었다. 호구가 되었다. 그게 정말 가슴 아프다. 예. 야, 이거 통보 기권했다. 이렇게 통보하는 것 자체도 내 표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내 표결 내용을. 그죠? 그건 비밀로 했어야지. 북한이 어떤 은사를 썼습니까? 협박했어요. 예,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주시하겠다. 그게 협박이에요, 예, 그건. 주권 국가들 간에 설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북한이 그런 표현을 반복되게 썼는데 그거 다 받아주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기분 좋다가 도 기권하려고 해도 그 협박 문건 보면 야, 안 되겠다. 찬성해. 무슨 소리야 이게 이렇게 되겠다. 그죠? 아, 그 문건이 기분이 난 너무 나쁘더라고요. 자시하지 않겠다. 자시하겠다. 너희들 지금 남북 이 와중에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야, 이건 완전 협박인데 거기에 어쩌면은 굴복한 형태가 됐다. 그러니까 호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슴이 아프고 2006년도 그때 7월에 핵실험 막 했을 때 1차 핵실험 했을 때 그때 미국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중단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우리 측에서 거절했다고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은 또 진술을 했는데 그 부분도 말이죠. 그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문제하고 남북한의 협력 대화를 추구하는 이 두 개의 궤적은 서로 다른 궤적입니다. 네. 남북한의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안보 문제에서 수상치 않은 일이 생기면 즉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네. 그거는 별개로 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한 이런 개념마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을 다루었다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 전문가 한 사람으로서 저는 사실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네. 뭡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0년이 남북 관계에 더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DJ 노무현 정부 10년이 이 지금까지 남북 관계를 갖고 오는데 이렇게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지금 핵 문제가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네. 명박근혜 10년이 정부 10년이 이렇게 망쳤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핵 문제가 남북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협력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하겠다는 마음을 늘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초점이 핵 문제가 어느 정부 때 잘못됐느냐 이런 질문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늘 그럽니다. 제발 진보 정부가 잘못해서 핵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보수 정부가 잘못해서 생겼다. 이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말자. 영화 설국열차라는 영화 보셨죠? 네. 이 기차가 바깥의 날씨와 관계없이 달리는 거 보셨죠? 네. 북한은요, 사실은 한국 전쟁 끝나면서 6.25 전쟁 끝나면서부터 핵 보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걸쳐서 지금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표 정책을 펼치는 기간 동안에도 뜻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베풀어주고 설득하면 북한이 미안해서 핵을 포기하고 협력으로 나오겠지. 그렇게 해봤는데 안 들었죠. 그다음에 뭐 소위 보수 정부라고 하는 정부에서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원칙론을 펼치고 원칙적으로 나가면 북한이 물러서겠지. 안 물러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우리 잘못입니까? 사실 이거는요. 진보 정부다 보수 정부다 할 얘기가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건 북한이 처한 체제 딜레마, 북한이 죽기 살기로 핵에 집착하는. 그래서 지금 김정은 정부는 스스로를 이렇게 선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에 의한 핵을 위한 정권이다. 스스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끼리 왜 싸웁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부다 진보 정부다 이 책임 논란은 이제 그만해야 되고요. 굳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햇볕 정책을 하는 동안에 북한은 등 뒤에서 핵을 만들었는데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핵무기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보수 정권은요. 보수 정권 때는 도움을 주지 않았죠. 네. 네. 하여튼 우린 배신을 당했죠. 그럼요. 그 진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게 아니고 그 당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북한한테 배신을 당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걸 교훈을 네. 삼자 뭐 이런 정도로 그렇습니다. 정리하는 게 맞죠. 예, 우리 정부끼리 서로 어느 정부 때 잘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는요 정말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네. 북한을 바꾸는데 협력하고 국력을 모아야지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여당 싸우는 건 그렇다 쳐도 또 국민들이 또 반으로 갈라지는 건 이건 가슴 아픈 일이다. 뭐 지금은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정치권이 싸우니까 국민도 싸우는 거죠. 네. 정치권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니까 네. 국민도 갈라지는 거죠. 그거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가끔 나와 주시죠. 뭐 네, 라이브 쇼 괜찮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